혈액 전체에서 10분 해드리는데, 이게 과연 인사자나 공대나 의대나 이런 큰 학교에서 주로 이제 많이 받으셔서, 저희처럼 이제 조그만 단과대학은 찬스가 별로 없었는데,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이경 교수님께서 수상을 하시게 돼서 학교 차원에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동안 이경 교수님께서 뭐든지 열심히 하시지만 특히 이제 학생들 교육에 많은 헌신을 하셔서 아마 합당한 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지금도 좋은 코스 개발이나 국제협력 관련한 연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저는 교수님께 직접 배워본 적이 없어서 학생들의 느낌은 좀 무서운 교수님이라 이런 느낌이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맞습니다.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뭐든지 다 하시고 본인 인생도 많이 하시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교육상 기념 강의를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유익한 말씀 많이 해주실 걸로 기대가 되고 또 활발한 강의와 토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이경 교수님 박수로 만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보건대학원에서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서 제가 개인적으로 받게 됐지만 그래도 보건대학원의 자랑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교육상을 받았다고 하니까 원장님이 굉장히 즐거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랬더니 상금이 2천만 원이더라고요. 다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분들에게 이 교육상 받았다 그랬더니 첫 번째 질문이 왜? 였습니다. 뭐 저한테 강의를 들어보신 분도 있지만 제가 그렇게 썩 강의를 잘하는 편은 아닌데 첫 번째 질문이 왜? 그래서 이게 내가 특강을 하게 되면 이 설명을 먼저 해야 되겠구나. 한두 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는 박사를 93년도에 받고요. 한참 동안 외국에 살다가 2007년도에 이제 서울대학교에 돌아왔습니다. 처음 와서 개설한 과목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참여해서 과정을 배우는 그런 과목을 개설했고요. 그 과목을 통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줘서 비록 그 과목의 보고서지만 나중에 정리를 해서 현재까지 논문이 8편이 나왔습니다. 그 학생들이 잘한 거죠.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면 이제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잘한 게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잘해서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학생들이 보고서로 논문이 나온다는 건 굉장히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또 한국에 와서 보니까 제가 이제 미국에 처음 갈 때 영어를 한마디를 못하고 갔거든요. 근데 저보다 훨씬 나아요. 근데 다 무서워합니다. 영어 하는 것을. 그래서 주변에 이제 제가 아는 분들이 동경대에 계시고 국립대만대에 계시고 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공통분모가 그 영어에 대한 무서움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우리 공동 강의를 한번 해보자. 학생들끼리 영어를 통해서, 왜냐하면 이제 중국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일본말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공동 강의를 통해서 한번 영어를 통해서 배우고, 또 이 세 나라가 굉장히 가깝게 있지만 환경, 보건, 접근 방법이 굉장히 다릅니다. 문제도 다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로 얘기하면서 배울 점이 많겠다 해서 시작된 게 이제 2008년부터 해서 화상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도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나중에 학회 이런 데 가면 그 화상을 통해서 만났던 친구들을 대만의 학생, 일본의 학생, 또 한 번은 굉장히 다양화가 돼서 한 8개 나라 학생들이 이 과목을 저희 새날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게 학생들이 저절로 국제화가 되는구나. 그래서 자랑스럽게 또 이것도 진행을 했고요. 사실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2년 만에 제가 이제 환경보건학과 교수님들께 제가 제일 나중에 온 쫄자 교수인데, 막내 교수인데 감히 선배 교수님들한테 우리 과목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가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 안에서만 과목을 하니까 학생들은 괜찮은데 이 학부생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히 제가 선배 교수님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정말 깜짝 놀라요. 흔쾌하게 공동 강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학부 교양 과목을 2009년부터 이건 제가 개설을 했지만 우리 환경보건학과 교수님들께서 열심히 해주셨고요. 처음에 저희가 과목을 했을 때 한 30명 들었다가 70명, 100명, 이 100명이 넘어가니까 이게 좀 부담이 돼서 100명으로 한정을 했는데 매년 120명, 130명이 신청하는 그런 아주 인기 과목이 됐습니다. 또 2014년도에 처음으로 서울대학에서 열린 강좌라고 있는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외부의 서울대학교에 적이 없는 분들도 들어와서 들을 수 있는 과목 강좌를 만들었고 거기에 신청을 제가 이제 우리 환경보건학과 교수님들의 허락을 받고 신청을 해서 이 매 강의를 녹음을 해서 이 인터넷에 올리는 그러한 강좌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환경보건학교 교수님들이 아무런 반항 없이 이 테레비 앞에 쓰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온 제가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1차 열린 강좌로 서울대학교에서 그때 한 5과목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랑스럽게 우리가 시작을 했고요. 또 이건 말씀드렸지만 환경보건학과 교수님들의 또 이렇게 끈끈한 푸시, 지원 이런 것들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그 밖에도 보건학 특론 몇 년 맡아서 좀 해봤고요. 신입생 세미나도 몇 년 해봤습니다. 대학교 신입생 세미나를 한다고 해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신입생 세미나를 몇 번 해봤습니다. 굉장히 프레시한 아이디어들을 오히려 제가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서울대학의 신입생 세미나 몇 년 또 했고요. 그때 에피소드 중에 하나는 도시락 먹기가 수업의 주제였습니다. 도시락 먹고 전과 후에 쓰레기가 얼마나 나오나, 그리고 쓰레기는 뭘로 만들어졌나, 그거 가지고 이제 몇 주 동안 얘기도 하고 상당히 재밌는 그런 세미나를 했었죠. 2016년도에는 저희가 그 전부터 홋카이도 대학과 교류를 하면서 가서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배울 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도 좀 가르쳐 줄 게 있고, 그래서 환경 화학물질과 건강이라는 과목을 개설해서 이것도 다른 교수님들이 많이 도와줘서 사실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홋카이도 대학 우리 여기도 몇 명 갔었는데 갔고, 또 홋카이도 대학이 오고, 이제 올 가을에 저희가 또 가서 강의를 하는 그런 과목을 만들었고요. 몇 년 전부터 제가 몽골에 겨울마다 갔습니다. 이 몽골에 여름에 처음에 갔더니 아주 살기가 좋은 날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환경 문제가 없다. 그랬더니 겨울에 제발 와달라. 그래서 제가 1월 달에 갔습니다. 1월 달에 갔더니 굉장히 나쁩니다. 제가 말로만 듣던 런던 스모그가 현실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뭔가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학생들과 가서 아주 간단한 조사를 시작했는데
첫 해는 그냥 조사를 했는데 괜찮은 반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과목으로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래서 글로벌 환경보건 실습을 2016년도에 만들었고요. 지속해서 가면서 올해는 처음으로 이제 지역사회 보건 실습의 대체 과목으로 교수회에서 인증을 받아서 이게 대체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이쯤 되니까 그 전에 처음에 왜 하시던 분들이 이렇게 고개를 끄덕여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이 교육상 수상 특강이기 때문에 그냥 초미세먼지에 대한 얘기를 할까 하다가 그래도 강의의 팁을 내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1993년도에 그 박사를 받고 강의를 시작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오늘 애가 얘기할 것은 뒤를 돌아보고 학생들에게 전혀 말할 기회를 주지 않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년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강의를 못하는 사람이죠. 워크숍을 가서 보니까 저에게 처음 그 가르쳐주는 팁이 이겁니다. 숨을 쉬어라. 네. 강의를 하면서 숨을 쉬어라. 굉장히 간단한 얘기인데 숨을 쉬어보니까 잠깐 그 공백 시간이 있어요. 강의하는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시간이 고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니까 처음서부터 숨을 안 쉬고 계속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그런 워크숍을 통해서 이런 팁을 받고 제 나름대로는 중간중간에 숨을 쉬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해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또 두 번째, 그 워크숍에서 해준 얘기가 아무리 명강의를 해도 학생은 그 내용을 3시간 이상 기억하기 힘들다. 근데 학생이 본인이 생각한 얘기를 할 경우에는 뭐 여긴 3년이라고 했지만 뭐 3개월 상대적으로 훨씬 더 오래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그러한 강의가 굉장히 효과적이다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저도 학교에서 와서 물어보면 선생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고요함이 흐릅니다. 질문 있나요? 없습니다. 있어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의 참여를 유도하는 그러한 과목을 또 방법을 나름 여러 가지 개발을 해서 시도하고, 그러함을 통해서 학생들의 그 대화형 과목도 여러 번 했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시도를 했는데 학생들이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가면 되는데 저 교수님은 맨날 뭘 물어봐요. 그리고 집요하게 물어봐요. 네. 그래서 그러나 저에게 사실 제 졸업생 학생들은 항상 아부를 하기 때문에 졸업한 후에 아주 좋았다고 그래요. 근데 다른 교수님의 학생 중에 일부 학생들이 와서 그때 했던 과목을 기억한다 하는 얘기 들었을 때 사실 조금 뿌듯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강의를 평가해보자. 제가 티칭 워크숍을 굉장히 비싼 건데 학교에서 대줘가지고 갔는데 처음 강의 이제 워크숍 시작할 때 강의를 3분 해보라 하고 카메라를 들이대는 겁니다. 그래서 3분 동안 제가 아는 얘기를 할 수 있죠. 교수인데 그래도 아는 게 좀 있으니까 제 자신 얘기를 3분 동안 하고 저 카메라를 돌려서 같이 보는 겁니다.
근데 저는 아직 그렇게 큰 대수술을 한 적이 없는데 그만큼 아픈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 뇌에는 저건 내가 아니야. 네. 그 평가를 보면서 내가 숨을 안 쉬는구나. 그때 얘기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말도 정말 졸리게 하는구나. 알았고. 여러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 제 세미나 하거나 이렇게 기회 있을 때마다 사실 녹음을 많이 합니다. 제 과목도 학생들 뭐 시키면 꼭 녹음을 합니다. 그래서 주죠. 보라.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아마 99% 우리 시그니피칸트 레벨로 했을 때 유의 수준 넘게 안 볼 겁니다. 봐도 1분 이상 안 볼 겁니다. 근데 1분만 봐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제가 이런 워크숍에 가서 느꼈던 분이 한 분이 주머니에 손을 넣고 동전을 흔드십니다. 강의를 굉장히 재밌게 3분을 하는데 계속 흔드세요. 그리고 같이 이걸 보는데 이분이 깜짝 놀라요. 몰라는 거예요. 흔드는 걸 모르는 거예요. 버릇인 거죠. 그래서 자신의 그 강의를 이렇게 한번 비디오로 찍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지만 한 번씩 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있는 그 시간에 가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그리고 뭐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 보여주는 게 아니니까 혼자 한번 잠자기 전에 한번 보시면 그날 밤 꼬딱 셉니다. 그래서 제가 뭐 강의를 잘하지 않기 때문에 강의 팁을 이 정도 그래도 교육상이라서 좀 드려봤고요. 오늘의 주제를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강의를 하면 이제 이 하나 가지고 뭐 한 2-3시간씩 이렇게 하는데, 특강은 설렁탕에 특을 시키니까 고기를 많이 넣어주더라고요. 좋은 고기를 넣어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특강을 4개에 대한 것을 아주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인데요. 초미세먼지의 오염원은 다양하다. 또 초미세먼지는 대기오염의 일부이다. 초미세먼지의 대기 농도는 노출이 아니다. 또 초미세먼지가 높으면, 오늘 아침에도 좀 높다고 뭐 얘기 나오면서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자. 이런 실내에 있으면서 마스크를 써라. 오늘의 주제 이 4가지에 대해서 좀 분야도 다른 분들도 좀 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초미세먼지의 오염원은 다양하다. 사실 초미세먼지는 그 사이즈별로 다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처음 환경부죠. 우리나라 환경부인데, 처음에는 전체 떠 있는 입자에 대한 관리를 하다가, 그 다음에 사이즈가 10으로 내려갑니다. 전체 떠 있는 입자는 한 20에서 25 마이크로까지 가다가요, 이제 PM10, 10 마이크로미터의 직경 이하인 그 미세먼지를 규제하기 시작합니다. 왜 총 부유 입자에서 PM10을 갖냐면, 사실 제가 막 공부할 때에는 PM2.5의 측정 방법이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연구도 많이 없었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규제를 하자, 관리를 하자 해서 PM10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 1997년도에 PM2.5를 규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전부터 저희가 사실 알았습니다. 이 입자가 작아야 몸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근데 그 전에는 기술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PM2.5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PM10의 연중 기준은 취소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있습니다. 왜 취소를 하냐면은 PM10의 경우는 아주 갑자기 무슨 황사같이 오는 경우는 조금 위험하지만 평균으로 볼 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개념을 가지기 때문에 굉장히 희귀하게, 원래 기준을 만들기도 어렵고요. 미국에서 취소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꼭 이렇게 취소를 했던 거죠.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PM2.5의 기준을 만들고 50에서 30으로 요 정도 수준으로 지금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10년 전에 제가 와서 미세먼지 우리 학생들하고 이렇게 할 때 일반인들은 미세먼지가 잘 몰랐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미세먼지를 나보다 더 많이 알아요, 일반인들이. 저희 와이프가 저보다 더 많이 합니다. 텔레비에서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환경보건을 하면서 한 가지 저 나름대로의 철학은 내가 하는 것을 남이 알게 하면 이거는 뭐가 잘못된 거다. 환경보건 미세먼지 문제도 나만 알았어야 되는데 얼마나 나쁘면 사람들이 알까. 그래서 좀 제가 가지고 있는 철학의 반대대로 이렇게 좀 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거기에 이제 미세먼지 항상 앞에 붙는 말이 있죠. 중국발. 중국발 미세먼지.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을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 중국발 미세먼지의 의미에는 제 나름대로 생각하면 내 탓이 아니라 네 탓이다. 중국 탓이다. 근데 사실 이제 일반인들도 잘 아시지만 중국에서 오는 게 몇 %고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게 몇 %고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사실 초미세먼지도 상당히 많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훨씬 중국에서 오는 것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관리를 하려고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중국에도 되고 너네들 보내지 마라. 비현실적입니다. 현실적인 것은 우리 국내에서 만드는 그러한 미세먼지를 가능한 한 줄이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죠. 또 하나 팩터는 대기의 정체입니다. 기상 조건인데 사실 요거는 지금 뭐 약간 디베이터블 하긴 하지만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거 쉽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배출되는 먼지를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대책들을 보면 오늘도 어저께도 나온 거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경유차를 딱 집어서 얘기를 합니다. 물론 경유차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근데 휘발유차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륜차, 오토바이, 자동차 교통수단만 해도 그렇게 다양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우리 학교에서 만든 데이터인데요.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여기 보면 바이오매스 연소도 있습니다. 바이오매스는 뭔가 이렇게 유기물을 태우는 거죠. 이러한 다양한 그 오염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주로 하는 얘기는 경유. 그것도 노후된 경유만 얘기를 합니다. 진짜 이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이걸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사실 저는 의심이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오염원이 있는데 하나만 딱 집어서 합니다. 중국발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것도 있는데 중국발 딱 집어서 이런 문제들이 있고 사실 제가 제일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이오매스입니다. 우리나라도 바이오매스 많이 태우는데요. 이 초미세먼지가 바이오매스에서 많이 나오는데 시골에 가보면 많이 태웁니다. 근데 그게 불법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얘기하는 그 에미션 레이트, 배출량에는 안 잡힙니다. 왜냐하면 불법이니까. 근데 그 이유는 그 시골에 사는 분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시골에는 옛날에는 그 쓰레기를 걷어갔다고 그래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지금은 지방에 있는 지자체에서 쓰레기를 안 걷어갑니다. 그러면 땅에 파묻는 것도 한도가 있고 어느 정도 태우는 거죠. 뭘 태우느냐? 비닐을 태웁니다.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는 문제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염원이 다양하기 때문에 대응 방안도 다양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나 이런 데서 사실 저를 비롯해서, 왜냐하면 그런 데 가서 얘기하라 그러면요, 한 1분도 못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두 개 얘기하면은 이분이 얘기할 수 있는 건 다 됐다 라고 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대책을 잘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하는데 많은 연구를 하시고 발표하시고 그런 것들이 모여서 그런 정책의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초미세먼지는 대기오염의 일부이다. 뭐 당연한데 사실은 대기오염은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와이프가 이 바로메터입니다. 쓱 물어봅니다. 설프 다이옥사이드, 이산화황 잘 모릅니다. 초미세먼지 한 10분을 떠들어요. 신문에서, 텔레비에서 매일 나오니까 틀린 얘기도 많죠. 근데 다른 것들을 물어보면 크게 관심이 없고 잘 모릅니다. 근데 사실 이 공기 중에는 굉장히 다양한 오염물질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초미세먼지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크라이테리아 에어 폴루턴트라고 해서 요 중요한 대기 오염물질에 대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 이외에도 나쁜 오염물질이 있지만 얘네들을 잘 관리를 하면 다른 것들도 덩달아 좋아진다 하는 그러한 개념이죠. 그래서 지금 6개의 카테고리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잘 되고 있는 거 있습니다. 첫 번째, 납. 1980년대 후반에 제가 그렇게 기억하는데 유연 휘발유에서 무연 휘발유를 바꿉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면서 공기 중에 납이 확 떨어집니다. 굉장히 성공적인 나라입니다. 미국에서는 지금도 유연, 납이 들어있는 휘발유를 팝니다. 왜? 일부 자동차는 그걸로 밖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아주 드물게 팝니다. 외국 가면 클래식 차 같은 거 보이시잖아요. 클래식 차는 부품을 바꾸면 값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대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차에는 유연 휘발유를 써야 되죠. 그럼 어디선가 팔아요. 미국에서 지금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훌륭한 나라입니다. 유연에서 무연으로 3년인가 걸리고요. 지금은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유례없는 아주 훌륭한 그런 환경 정책을 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설프 다이옥사이드 마찬가지죠. 이 휘발유에 옛날에는 황이 많이 들어있었는데 그 황을 탈황이라고 해서 다 제거합니다. 그 옛날에는 할 수 있었어요, 옛날에도. 근데 돈이 드니까 안 하다가 이산화황 문제가 되니까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효율이 좋아지면서 일산화탄소 많이 낮아졌습니다. 6개 중에 3개는 우리나라가 꽤 잘하고 있습니다. 나머지가 문제죠. 초미세먼지, 오존, 그 다음에 이산화질소. 그런데 정부에서 나오는 얘기나 거기는 오로지 미세먼지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같은 조건에서 만약에 미세먼지가 좀 떨어지면은 오존이 올라갑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연구를 하는데 미세먼지는 저 LA 바닥에 다 많이 있고요. 이 위쪽으로 올라오게 되면 미세먼지가 못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 위쪽은 부자들이 살아요. 저는 그 집을 가보면서 부엌이 거의 농구장만 한 데도 가봤어요. 그렇게 부자들이 삽니다. 근데 그 밑에는 미세먼지가 높지만 그 위에는 뭐가 높으냐면 오존이 높습니다. 오존은 굉장히 반응을 잘하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많으면 오존이 약간 떨어져요. 근데 똑같은 오염물질이 있으면서 미세먼지가 없으면 오존이 올라갑니다. 같이
같이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예를 하나 알려드릴 텐데, 그래서 초미세먼지만 관리하게 되면 다른 개가 다 차서 결국에는 물이 여기까지밖에 안 차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들어서 미세먼지 하면서 열심히 얘기하는 부처 중에 하나가 교육부입니다. 교육부에서는 들어보셨겠지만 교실에다가 공기청정기를 놓겠다. 초미세먼지 어린이들이 또는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초미세먼지가 많아서 건강에 해로우니까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공기청정기를 놓자. 이게 저희가 1년 동안 측정한 PM10, 이제 PM2.5는 없고요. PM10의 자료입니다. 여름방학 때 당연히 학생이 없으니까 교실에서 없죠. 가을에 조금씩 올라갑니다. 근데 가을에 여러분 우리나라 가을 어떤가? 그래도 천고마비의 계절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올라가는데 이건 다 애들이 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겨울방학이 되면 이제 다시 농도가 떨어집니다. 봄방학이 되면 애들이 이렇게 높은 농도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정도면 상당히 높습니다. 기준도 훨씬 높고요. 기준보다 훨씬 높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기를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교실에는 이 초미세먼지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오염물질도 있습니다. 그 다른 오염물질들을 대표하는 오염물질이 실내에서는 이산화탄소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명강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 명은 졸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 강의가 못해서가 아니라 이산화탄소 때문입니다. 이게 초등학교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잰 거예요. 여름방학 때 당연히 학생이 없으니까 낮죠. 요 가을 학기 착 시작하면은 약간 덥죠. 그러니까 창문을 엽니다. 그러니까 환기가 잘 돼. 그래서 낮다가 가을 학기 후반기로 가면은 창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농도가 올라가는데 이산화탄소의 기준은 1000입니다. 1000. 2000, 3000까지 올라갑니다. 다시 방학이 되면 내려갔다가 봄방학이 되면 다시 3000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봄방학 때 초미세먼지를 없애기 위해서 공기청정기를 갖다 놓으면 밖에 있는 공기가 여전히 안 들어옵니다. 환기를 안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건강하긴 하지만 잠을 잘 잘 겁니다. 우리 학생들 굉장히 피곤하다고 그래요. 고등학생들. 그러니까 미세먼지 없애서 건강하게 해주고 잠 푹 잘 자라고 이산화탄소 농도 확 올려주는 거죠. 근데 부모님에게 이런 상황을 알려주면 뭐라 그럴까요? 아니 내가 이러려고 밥 해줬나? 사실 학교와 같은 그러한 제실 밀도가 높은 교실에서는 밖의 공기를 깨끗하게 해서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일부 정책하시는 분들은 저 사람은 공기청정기를 싫어하나 보다 라고 또 몰아가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밀도가 낮고 오염원이 발생하는 곳, 집, 공기청정기가 외부를 갖다가 공기 공조를 하는 것보다 공기청정기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공기는 다양한 오염물질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초미세먼지만 생각하면 아마 공기청정기가 훨씬 쌀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학교에서는 공기청정기보다는 외부의 깨끗한 공기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공조가 효과적이고, 집에는 공조하면 굉장히 비싸거든요. 공기청정기 넣고 하는 게 좋고, 물론 그거보다 공기가 좋아지면 좋겠죠. 그래서 두 번째 주제의 얘기는 대기 오염에는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있기 때문에
종합 대책을 해야지 한 개만 보고 하면 안 된다 하는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는 초미세먼지의 대기 농도는 노출이 아니다. 저는 요새 11년이 이제 한국에 온 지 됐는데 요새처럼 이 방송국에서 전화가 많이 오는 적이 없습니다. 이 초미세먼지에 대해서 얘기해달라. 아니, 우리 와이프한테 전화하면 되는데 왜 나한테 전화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대기 측정망 서초구에 하나밖에 없는데 서초구 구청은 저쪽에 있고 나는 여기 사는데 저걸로는 내가 얼마큼 노출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서초구 이쪽에도 놔주세요. 안 그렇습니까? 저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보시는 기자님들이 일주일에 거짓말 안 하고 2-3명은 됩니다. 이거 가지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어요. 대기 측정망은 거기 사는 사람들의 노출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역의 대기 오염 수준이 어느 정도 되나 그걸 알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저는 충분하냐 아니냐는 말로 안 하겠습니다. 이 표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캘리포니아가 전 세계의 나라로, 만약에 나라는 아니지만 나라로 하면 경제적으로 경제 7번째 대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엄청 잘 사니까 그 중에 50개 중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나라로 치면 세계 7번째 경제 대국입니다. 돈이 넘쳐나요. 이 정도 수준입니다. 한국은 면적도 훨씬 작은데 이 정도 수준입니다. 사실 이런 걸 보면 측정망을 더 만들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연구자 입장에서는 원해요. 근데 국민의 혈세를 써서 이걸 해서 더 한다? 크게 국민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농도와 노출은 다르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초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계를 달아서 측정을 해보면은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게 이제 시간이고요. 3일 동안 계속 달고 다니는 거고요. 이게 농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통 원하는 수준이 요 정도, 요 밑에 수준이고요. 막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딜 갔나 봤더니 고깃집, 지하철, 미용실, 상점, 집에서 고기 구워 먹기. 몇 년 전에 환경부에서 고등어가 대기오염 문제다라고 해서 고등어 하시는 자비하시는 어부가 고등어 갖다가 환경부 세종시 앞에다가 덤프아웃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는 분들은 고등어는 미세먼지를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믿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박사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잘못 얘기를 한 겁니다. 고등어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행동에 따라서 이 사람이 있는 곳에 노출이 많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집에서 공기청정기를 써도 돈이 있으면 이러한 숫자를 확 내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가 있는 거죠. 네. 또 한 군데는 이분은 PC방을 가셨어요. PC방. 또 지하철 이렇게. 네. PC방에 가셨는데 왜 이렇게 높을까요? 500. 우리 기준이 35입니다. 35. 근데 PC방에 가니까 500이에요. 이거 PC방에서 이거 뭔가 큰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누가 담배를 핀 겁니다. 바로 이런 비헤이비어에 대한 것을 우리가 관리를 해야지 국민들이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밑에 있는 베이직으로 까는 거를 내려주는 거 도움이 됩니다. 그거 꼭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 해서는 안 되고 이런 아주 쉬운 거 PC방에 간접 흡연이 왜 생기느냐?
지금 금연인데 가보면은 재떨이가 올라와 있어요. 계몽을 더 해야 됩니다. 또 옆에 흡연실이 있어요. 흡연실 문 열어놓고 핍니다. 답답하니까.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하면 돈도 많이 안 들어요. 굉장히 국민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는 간접흡연에 대한 연구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미세먼지의 대기 농도는 노출이 아니다. 그리고 노출에 근거한 대책과 시민 참여를 꼭 유도를 해야 된다. 저는 사실 시민 참여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보건대학원에 그러한 건강 증진, 또 커뮤니케이션 하는 교수님들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함께 이런 연구를 통해서 이거 나쁘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을까라는 연구도 같이 할 수 있어서 저는 정말 행복한 그런 직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초미세먼지 높으면 이제 텔레비에서 나오는 얘기, 실내에 계속 머물면서 마스크를 쓰세요. 실내는 안전한가? 옛날에 황사 올 때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황사가 오는 때에 대기 오염 수준이 이쪽이고요.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개인이 노출되는가.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내가 가능하면 실내에 있어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무리 이 밖에 농도가 높아져도 이 사람들의 농도는 낮게 유지가 됩니다. 실내에 있으면. 실내에 있으면 안전한 거죠. 그런데 초미세먼지는 그렇게 안 됩니다. 초미세먼지가 이렇게 높은 농도에 있던 날에 실내에 있어라 해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계몽은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됩니다. 마스크를 써라. 제가 이렇게 어디 웹사이트에서 이렇게 해봤는데 생긴 게 다 다르죠.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턱은 V라인. 이게 안 되네. 안 되네요, 저는. 또 그렇지만 저같이 안 되는 또 U자형도 있고 사람의 몸이 얼굴이 굉장히 다르게 생겼습니다. 근데 마스크는 한 가지로 나오죠, 형태가. 사실 마스크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식약처에서도 인증해주고 노동부인가요? 거기서도 인정해주고 그러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의 대부분은 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그 면을 얼마나 통과하느냐 이거를 이제 가지고 하는데 이 얼굴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한 가지 사이즈로 우리가 보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감옥에 가서 이렇게 한 연구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감옥을 자주 갔었거든요.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때 뭐였냐면 죄수들이 전 세계적으로 결핵이 제일 많이 걸리는 인구 집단이 죄수입니다. 그러니까 결핵으로부터 거기에 있는 일하시는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마스크를 제공을 해야 된다. 그럼 마스크를 어떻게 제공할 거냐 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이제 디렉터를 좀 했었습니다. 하면서 연구를 좀 해봤습니다. 이게 미국의 나이오시에서 인증을 받은 N95라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마스크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과연 잘 맞을까 하는 것을 테스트를 했는데 사실 산업장에서는 마스크 주고 쓰세요 하면 안 됩니다. 1시간 동안 교육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써라, 왜 써야 되는지. 그런 교육을 안 하면 마스크를 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디다 쓰나요? 여기다 쓰죠. 목 보호해야 되니까. 그리고 입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다 쓰죠. 그래서 꼭 1시간 교육을 하고 이거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해봤더니 이게 다 인증을 받은 거인데 불구하고 한 70% 정도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마스크를 쓴다 그러면 보호될 확률이 한 60에서 70%인 거예요. 그거는 이제 잘 썼을 때. 근데 이제 우리 교수님들 중에서 이제 오늘 아침에 바쁘셔가지고 수염을 안 깎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수염 8시간 안 깎으면 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 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만약에 이런 거를 꼭 써야 되는 직업인데 수염을 깎기를 거부하면 파면을 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호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그냥 국민들에게 마스크 쓰세요 라고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저는 몽골에 지금 좀 교류를 하면서 몽골에서는 그 나라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 해요. 이러한 마스크를 국민들에게 지급하자.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아까운 돈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1일 한 번 사용해야 됩니다. 한 번. 네. 근데 이것을 반복 사용하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야말로 굉장히 불합리한 정책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그 초미세먼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초미세먼지는 다양한 오염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 또 대기오염에는 초미세먼지뿐만 아니라 다른 오염물질들이 많기 때문에 전반적인 접근이 꼭 필요하다. 한 가지만 보지 말고 대기오염 전체를 다 같이 봐야 된다. 그리고 대기오염은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생활활동에서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대기오염 관리할 때 생활활동에 대한 변화도 우리가 계몽하고 알려줘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고등어 이렇게 하지 말고 고기를 구워 먹는 행위. 근데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다가 그게 될까 그러는데, 사실 고등어가요,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생선은 아니지만 가끔 먹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구워서 먹는 건데 한번 이렇게 찧어서 먹는 거를 가봤어요. 맛있어요. 그 과정을 비교를 해보면 같은 고등어인데 구워 먹는 것보다 훨씬 덜 이런 오염물질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 이 식생활도 좀 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삼겹살 우리 학생들 중에는 삼겹살 구워 먹자 그러면 바짝 구워 먹어야 돼요. 엄마가 바짝 구워 먹으라고 그랬어요. 약간 탈 때까지. 그렇게 먹지 말고 삼겹살도 이렇게 쪄 먹잖아요. 맛있어요. 우리 식생활도 사실 변할 수 있는데, 그런 얘기하면 그 초미세먼지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지만 개인 보호구를 정책으로 국민에게 실시하는 정책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실 저는 보건대학원에서 석사를 받았습니다. 박사 진급 진학이 안 돼가지고 그때는 박사 진학이 상당히 어려워서 미국 가서 공부하고 나중에 또 이 학교에 올 수 있는 참 영광스러운 기회를 우리 보건대학원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보면 제가 이렇게 뭐 강의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상도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참 많이 도와주신 그러한 덕을 좀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건대학원 감사합니다. 이게 특강이라 질문을 받을까요? 다시 한번 물어봐요. 질문 있나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모먼트가 올 것 같은데.
우리 질문. 저희가 같이 제가 환경보건학과 같이 있으면서 보면 이기영 교수님은 정말 저희는 보통 이제 저희가 가르치는 과목이나 이런 것만 강의를 개설하고 있는데 새로운 과목들을 너무나 많이 개설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특히 환경보건학과 학생들하고 보건대학원 학생들한테 새로운 것들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 저는 이렇게 학생들한테 참여를 유도를 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강의하면서. 팁이 좀 있으신지. 네. 나중에 저한테 점심이나 저녁을 사시면 3시간 동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도 배운 겁니다. 제가 이게 이렇게 저절로 알게 된 건 아니고 워크숍이나 이런 제가 하도 강의를 못해서 티칭 워크숍을 한 3번을 가봤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배운 건데 왜 학생들이 참여를 안 할까? 질문 있어요? 라고 했는데 질문 안 합니다. 그 이유 중에 첫 번째 하나 90%의 교수님들이 이렇게 합니다. 질문 있습니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즉 질문 있습니까? 하고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팁은 참여를 유도할 때는 학생들에게도 생각할 시간을 줘야 된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강의 시간에 침묵은 이 앞에 있는 사람의 괴로움입니다. 그래서 그게 쉽지 않은데 그래서 속으로 세라, 몇 초를 세라 이렇게 하고요. 두 번째는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갑작스러운 질문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데다가 질문을 써주고 또는 강의하기 전에 강의 노트를 줄 때 거기다가 질문을 써놔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 유도하고요. 세 번째는 많은 경우에 저를 포함해서 질문을 굉장히 복잡한 걸 물어봅니다. 가정을 넣고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너는 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하거나 또는 굉장히 큰 질문 이런 것을 하기가 쉬운데 조금 더 학생들이 편하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만들어라.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식으로 이제 팁을 몇 가지 했는데 점심을 안 사셨기 때문에 제가 3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 강의라서 사실 환경적은 무지한데 일반인 입장에서 미세먼지를 미세먼지에 심하다는 날은 미디어에 영향되는지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러고 나면 목이 아프다거나 이런 경험들이 일반인들은 굉장히 부정이 되다 보니까 경험에 의해서 사실은 미세먼지가 나쁘구나라는 걸 그냥 그런 체험적으로 이런 과학적인 전문 지식보다는 그냥 그런 감각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게 맞는데 그런 다른 오염원들도 다양하다고 하셨는데 꼭 그렇지가 않고 미세먼지 위험성이 대단하게 다른 오염원들 아까 언급하신 것들도 그런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미디어에서는 사실 굉장히 이것은 건강에 위험이고 바로 피해로도 들어가고 그런 것 때문에 대중들은 되게 위험하게 생각을 하는데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제 초미세먼지는 이제 런던 스모그 사건서부터 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런던에 그 당시에 살던 분에게 들은 강의가 하나 있습니다. 농도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온 그거를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런던에서 인턴하시던 분이 나중에 강의를 하시는데 런던 사람들이 대기오염이 나빠지면 사람이 죽는구나라는 것을 다 알았다고 합니다. 숫자로 안 게 아니고요. 옆집에서 시체가 썩어가는 겁니다. 옆에 죽었어. 근데 이걸 시체를 씌워줘야 되는데 시체를 못 치우는 거예요. 2달 동안. 그러니까 썩고 있어요. 전화를 해. 빨리 오세요. 네, 다음 주에 가겠습니다. 밀렸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몸으로 아는 게 굉장히 큽니다.
그 전에도 런던에서 왕이, 수상이 이거 떼지 말라고 그랬던 적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국민들이 느끼고 그 다음에 바꾼 거거든요. 사실 초미세먼지 이런 거 하면 목이 칼칼하고 하는 게 사실 맞습니다. 굉장히 그 높은 농도로 우리가 보통이라고 한 날도 사실은 나쁜 거거든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그래서 몸으로 느끼는데 다른 오염물질들도 비슷하게 나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존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날에는 따끔따끔한 게 이게 초미세먼지 때문만이 아니라 오존에 의해서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오염물질에 의해서도 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미세먼지가 다행히 이렇게 뿌옇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고요. 이 전문가 입장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이 하나만 이렇게 봐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는, 또 다른 오염물질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거든요. 오존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게 시간이 돼가는데 오존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하면 오늘 아침엔가도 어저께인가도 저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그 음이온 공기청정기 이런 걸 많이 쓰거든요. 자동차에서도 뭐 음이온 발생기 이런 거를 쓰는데 그게 다 오존 발생기입니다. 상당히 위험한 초미세먼지보다 훨씬 위험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생활 주변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고 홍보를 하고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 참여, 소통 이거는 저의 그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보건대학원 안에 같이 연구를 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우리나라 국민이 건강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1시간이 딱 됐기 때문에 오늘 그 특강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여기 많은 분들이 저를 많이 도와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또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시고 우리 다른 교수님들이 교육상을 받은 그 다음 날까지 꼭 열심히 여러분들 구성원으로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